에너지 충전재가 도입될 만큼 그 건축물의 그 에너지 절감 기술 적용은 그 일시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아닌 우리의 현재이자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한 그 우리 건축의 미래를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세미나 같은 자리는 우리 건축문화가 또 한층 풍성해지는 어떤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날짜를 대비를 했는데 이렇게 굳은 날씨 속에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그 오늘 참가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관련 업계의 성과 발전을 기대하고 저희 주택문화사 역시 월간 전업 소개 내지는 물론 펜시버하우스에 관련된 다른 건축안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내 펜시버하우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택문화사 주최 한국펜시버협회 주관으로 제1회 펜시버하우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시고 국내 건축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용상 박사님의 건축물 에너지 전략 관련 제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윤용상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릴 부분은 에너지 절약 제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향후 방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이슈 중에 최근에 화두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에너지 절약에 건축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의 유한성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큰 박스가 연간 지구상에 입사하는 태양의 에너지 양을 지금 물론 정량적으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스나 석유, 우라늄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유한할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40에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채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석 연료가 없다. 이게 전문 에너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게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구상에서 1년간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석탄의 경우는 대략 앞으로 25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40~50% 정도가 현재로는 에너지 대부분의 에너지 수요가 가스, 석유, 우라늄에서 에너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 앞으로 한 1.5세대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가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향후 에너지가 변동이 예측되실 거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로 되는 부분들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근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가 0.74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에 느끼시는 체감 온도는 또는 일교차 보시면 심할 때는 뭐 10도, 15도까지 우리가 하루에 기온차를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0.74도가 큰 의미를 갖는가 수치로 본다면 그 의미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로 지구상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향후 30에서 40년 이내에
지금 평균 온도가 보통 3에서 4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략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 40% 정도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년, 70년 정도 연구하게 되면 역시 온도도 대략 10년에 1도 정도 올라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약 6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70%에서 80% 되는 생물종이 멸종할 것입니다. 하나는 생물종이 멸종이고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점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육지 기반이 육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인구 대이동을 예견할 수 있고요. 인구 대이동으로 인해서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추운 지방은 더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더 덥고, 물론 일교차가 굉장히 월 시간 계절별로 본다면 기온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하게 될 텐데요.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추운 지방은 훨씬 더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더워지는 그런 극한 기후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역시 아주 추운 곳에 있는 인구들이 조금 덜 추운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해외 동향들을 살펴본다면 크게는 1992년을 기점으로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고요. 이후에 1997년에 교토 의정사가 채택되었고, 이때 2008년부터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책을 계속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현재 교토 의정사에 따라 평균적으로 온실가스의 6%를 저감하는 그러한 이행이 실행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교토 기간에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아직 확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인도 이러한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두 자릿수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냥 7%, 8%, 9% 이렇게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장률은 곧 에너지 사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따르면. 따라서 모든 에너지의 자원 확보에 대한 실제 자원 전쟁이 국가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지구의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스트 교토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2050년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100% 감축 목표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이야기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같은 목표치인데요. 아마 최근에 발표한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저 말이 결코 이렇게 그냥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료자원의 유한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40년, 50년 내에 석유나 가스,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 자원이 만약에 고갈된다면 사실상 화석연료를 쓸 수 있는 게 석탄만 남게 되는데요. 석탄은 가능한 최고로 사용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자원, 화석 자원을 가능한 앞서서 후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50년이 되면 사실상 화석연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조 또는 에너지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 도토 감축 목표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건축 쪽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한 축이고요. 두 번째 축으로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면 사실상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이 목표들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최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은 사실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는 아닙니다. 토마스 쿤이 사용했던 언어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패러다임은 사실상 의식 전환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코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드가 맞다. 코드가 맞다 맞지 않다인데요. 패러다임은 의사소통은 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사회과학자로서 자연과학자와 대화를 나눴을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했고 그게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바는 태양광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 온전하게 의식전환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이전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식물이 받아들여서 이 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고온 고압에 물려 있다가 그 화석화된 에너지죠. 그 화석화된 에너지를 인류가 체육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제는 태양에너지를 곧바로 이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전환이 얼마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풍력발전이 여러분들께서 아마 재생에너지용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풍력발전이 사업성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7년을 기점으로 풍력발전이 화력발전보다 사업성이 더 좋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제가 경험한 거는 10년 전에 풍력을 학습을 했었는데 7년 만에 불과 시간 경과 7년에 벌써 사업성이 전환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201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이 되면 지구의 화력 발전보다 태양광 발전이 더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녹색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제로 에미션 비직, 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화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한 컨셉을 크게 세 가지로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두 가지 방안으로 에너지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먼저 사용한다. 청정 에너지가 석탄보다는 석유보다는 가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국제에너지기구는 첫 번째 에너지 절감을 새로운 자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는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애써서 강조한다면 에너지 절감은 제6의 화석연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박함을 사실상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유럽은 2002년에 EPBD 에너지 퍼포먼스 오브 빌딩스 다이렉티브라고 하는 유럽 연합 국가들이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해당 규정으로 적혀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등급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나 보시면 에너지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건축물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건축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제품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샘플로 잡아서 실제 사용하는 그러한 운전 모드를 놓고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건축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이나 획득과 같은 부분들은 일반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에서 이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생활자의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의 인증을 의무화해라. 물론 지금 모든 건축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의 1000제곱미터 이상은 잘 보이는 것에 에너지 등급 인증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에너지 평가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비용을 어떻게 그러면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유럽으로 풀었냐면 건축물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그 건물의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즉 소비자의 권리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 건물의 성능을 파악할 권리가 있다. 매매 시에, 구입 시에 건물의 성능이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구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EPBD 이후에 각 국가들의 에너지 절약 사례들을 보시면 짧게 나라들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국의 경우를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위쪽이 민간 영역이고 아래쪽이 공공 영역입니다. 민간 영역을 보시면 거의 2019년에 최고 레벨 6까지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보실 수 있고요. 공공 영역은 조금 더 빨리 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탄소 제로 의무화입니다. 2016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탄소 제로 의무화. 이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플러스 녹색 산업이 도입된 건축물에 대한 기술이 선도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만약 이렇게 강하게 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에너지 절약 기술 첫 번째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녹색 산업을 건축물에 통합시키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한국의 건축물에 대한 기술력 확보는 영국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정책적으로 영국 내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현존에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 레벨 5를 보시면 탄소 배출 저감률이 100%입니다. 코드 레벨 6는 그렇다면 더 강한 기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드 레벨 6는 건축 자재에 내재된 CO2,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CO2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건설 행위나 해체 과정 또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텐데요. 자재를 생산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CO2까지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기준이죠. 일부 학자들은 가능하다. 또
다른 일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국내 기술로도 저층형 건물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증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코드 레벨 3, 4, 5, 6, 7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코드 레벨 6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건축 자재가 목재나 이러한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도입하면 저층형은 사실상 가능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별 설치 면적을 보신다면 지금 이 2층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2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제로로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층고가 높아지게 된다면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이게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면적은 동일하게 남기 때문에 고층으로 가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저층은 가능하다. 일단 고층은 불가한가? 고층도 가능합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는 태양열을 이용하게 된다면 설치 면적이 구제를 받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이곳에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본다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까지도 탄소 제로로 가는 안이 결코 실행 불가한 그러한 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증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유럽 EPB에서 규제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입니다. 계산은 초기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건축물의 설비 시스템, 우리가 설비 규모를 산정할 때 에너지 부하를 계산하지 않고 설비 규모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시간 개념만 도입하게 된다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최근 3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평균값을 보면 그 건물이 대략적으로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다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증급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사례인데요. 2004년에 이제 벌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06년 7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는 2004년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실제 가능한지 검토를 했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A부터 G 등급까지 7개 등급을 나누어서 이 건물의 실제와 에너지를 건설 단계에서 입주 단계에서 평가에 의해서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B등급입니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운영 단계에서 B등급. 물론 B등급과 D등급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물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속반, 건물을 계산할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20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라고 했는데 23도, 4도 이렇게 높여서 생활하게 되면 실제보다는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보다 큰 이유는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보통 계산 과정에서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내를 운영할 때 그 운영 조건이 제 실자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대부분 각각의 국가들이 제도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에너지 양, 이 부분은 계산이 가능한데요. 기타 부분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또는 다른 가전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할지 패턴을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이 되게 되는데요. 측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기타 부분이 컨센트 부분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러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차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국보다 좀 더 아직은 더 늦게 에너지 절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1990년부터 3년에서 4년 주기로 계속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2013년 내지 2014년부터는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경우에는 패시브하우스로 의무화하겠다. 이 부분은 물론 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때쯤이 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패시브 수준의 건축물을 최소한의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으로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 분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하우스는 7리터, 패시브는 2.5리터, 제로는 0리터.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리터 개념은 주거용 건물의 위주로부터 에너지 정책을 펴나갔기 때문에 난방 에너지 위주의 표현입니다. 전체 총 에너지를 나타내기보다는 난방 에너지가 단위 면적당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가 7리터. 2리터로 표현하는 이유는 일반인에게 70kWh 이렇게 표현하면 에너지 70kWh 400줄, 400메가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뭘 나타내는지 사실상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비 1리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환산하게 된다면 10kWh 정도가 석유 1kg를 1리터로 연소시키면 10kWh 정도 되는 에너지, 열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 에너지를 환산해서 7리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들은 이것보다 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석유가 리터당 1,000원이라면 7,000원 하우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현실로 경제적 수치로 이렇게 다가서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만큼 소비되는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게 경제적 가치로 완전하게 환산되는 거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계속 홍보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떤 증명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누군가 건물을 구매, 판매, 임대하는 경우 에너지 소유량에 대한 증명서 또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했었을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 그리고 몇 년도에 지은 건축물인가에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간대가 다른데요. 이 이유는 동시에 2,000만 채 되는 건축물을 동시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인증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계적 도입 계획인데요. 2002년부터 이때 벌써 건물들에 대한 평가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축에 대한 건물이 이루어지고요. 2007년, 2008년이면 신축 건물들은 에너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65년에 지어진 건축물 이후에 된 건축물 2009년부터는 비주거용까지도 에너지 정보 인증서를 발급하겠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국가적 이라는 정책 이렇게 이해하시고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에너지 평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여기 보시는 이러한 수치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약 한 44개 정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입니다. 보면 에너지 사용이 상당히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는 건축물부터 상당히 많이 쓰는 건축물로 차이가 있고요. 녹색과 지금 빨간색은 빨간색은 계산에 의한 값이고 녹색은 실제 사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계산값과 사용값이 거의 일치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물들은 요즘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둘 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계산상에서 이루어졌던 값과 실제 운영값이 달랐을 때는 왜 다른가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쓰는 건물과 적게 쓰는 건물들은 상호 비교를 해보게 되면 왜 A라고 하는 건물은 에너지를 적게 쓰고 B라고 하는 건물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샘플링을 하는 이유는 건물을 평가했었을 때 평가 방법론이 얼마만큼 실제 생활에서 에너지 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측 가능한가를 보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지표 종류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소요량으로 나타내는 방법, 1차 에너지 소요량, CO2 배출량, 정책적 가중 기술을 두어서 일부 기술이 도입되면 그 기술에 대한 가중 점수를 주는 방법, 상대적인 절감, 에너지 비용을 원으로 따져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되는가, 이러한 부분에 한 6가지 정도가 대부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표들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여기 보시면 중복 고용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고용도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에너지 절감 정책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2009년 11월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신규 건물, 기존 건물로 나누어서 지금 정책을 다르게 펴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소비 인증서를 지금 발급하겠다, 의무하게 되는 계획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신재생 민요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2010년에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하겠다. 이번에 강화됐습니다. 30% 정도 강화됐죠.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큰 틀로 보시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주거용 건물을 예로 든다면 20m 정도 사용합니다. 단위 면적당 연간 20m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12년까지 14리터로 줄이고 2017년까지 8리터, 2025년까지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약 조건으로 건축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약 조건이거나 아니면 이 기술을 빠른 시간에 습득을 해서 이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하거나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리터를 14리터로 줄여야 된다. 해석이 안 되면 사실상 대응 전략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가 있을까요? 크게 에너지를 크게 5가지 건축물을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난방, 냉방, 급방, 조명, 환기,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 이 2가지 줄일 수 있고요. 나머지 급한 온수와 같은 부분이나 조명 또는 환기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 있는 게 낮습니다. 고효율 기자재를 도입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줄일 수가 없죠. 또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난방과 냉방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난방 부분과 냉방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가전 부분은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전 부분은 고효율 가전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난방과 냉방을 어떤 식으로 대응했었을 때 약 3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까요? 또 2017년에는 60% 절감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60%가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난방입니다. 60%가 난방인데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60% 절감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거용은 상당 대부분의 난방에서 에너지 소요가 창출되고 있는데요. 난방 에너지 거의 제로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방 에너지 제로화할 수 있는 방법은 패시브 하우스가 도입되고 일부 재생 에너지가 도입된다면 2017년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 강의는 아마 2017년에 기준으로 오게 될 패시브 하우스를 어떻게 그렇다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제2회 강의의 주 내용이 될 텐데요. 2017년 패시브 하우스가 현재 국내에 지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고 아실 겁니다. 현재 벌써 국가 R&D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에너지 제로 빌딩이 아닌 더 이상 R&D 부분에 이렇게 과제를 올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R&D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 제법 됐죠. 우리나라도 패시브 하우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20년 됐습니다. 일부 해외에서 학습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패시브 하우스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다면 2005년부터 패시브 하우스가 주 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량
정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정량화가 없었습니다. 즉, 단열재 20cm 사용하고 30cm 사용하고 창호 좋은 거 쓰고 이러면 패시브하우스 수준에 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는 정량화 정책입니다. 정량화를 통해서 패시브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증명해 보였을 때에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가능해지고 또 하나 정량화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제성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자,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에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승된 비용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건축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에너지도 절감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건축주를 설득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량화가 이 배경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에너지력 설계 기준의 가장 큰 범주는 건축법 내에 건축법 시행 규칙 내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은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고 그보다 더 좋은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인증제도로 가서 인증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고 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는 여기 보시는 약 8가지 용도 건축물에 1.2구 이상의 건축물들에 한해서 EPI, 건물 에너지 성능 지표에 따른 점수 60점 이상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성능 지표 컴퓨터인데요. EPI, 줄여서 EPI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건축 쪽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이 표를 많이 다루는 분들은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 파트에서 기계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 점수를 60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 부분이 약 평균 4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40점, 기계 부분이 40점, 그리고 전기 부분이 20점, 최근에 녹색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가산점 10점, 총 110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고 건축물은 110점까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벌써 제가 이렇게 점수를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건축 부분에 40점을 포기하더라도 전기와 기계 부분에 60점 획득이 가능하겠죠. 물론 건축이 온전하게 단열이나 이러한 걸 전혀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건축 부분에서 최소한의 점수를 받더라도 여기서 최소한의 점수를 받는 건축물의 일례를 든다면 내면을 온전하게 유리로 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이 1번입니다. 1번이 벽체 평균 열 관리율값을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 벽체 평균 열 관리율 값이 최소 0점을 받더라도 지붕과 바닥 부분은 단열을 하기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체 부분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벽체 부분이 평균 20점 정도 되는데요. 20점을 포기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서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점수가 원래 만들어지기로는 가중치죠. 평균적으로 이 점수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전반적 평균점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건축 부분이 40점이라고 한다면 24점 정도는 건축 부분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건축 부분을 포기해도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국내 에너지 소비를 제가 다음에 수치하면 다시 외국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에너지에 관련 제도는 앞부분은 의무사항이고 이 부분
건축물들의 권장사항. 그래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총량 설계제도,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에 성능, 이런 식의 다양한 지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패턴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열 발효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주도, 남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0.29에서 0.4 이렇게 지구 부분은, 격체 부분은 0.47에서 0.64, 바닥은 0.3에서 0.58, 창원은 3.0에서 4.6. 창원 부분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2.1로 제가 기억하고 있냐면 확실하게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금 2.1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굉장히 강화시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열 발효에 대한 요구 조건이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비해서 부위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창호 부분입니다. 일단 창호 부분이 상당히 열 발효율이 높은 부분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지금 에너지랑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열 발효율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대략 비슷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의 유사하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 부분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단층이나 아니면 고층이냐에 따라서 열선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바로 지붕이고 바로 바닥이기 때문에 열 손실이 6개 면에서 발생을 하는 반면 이 건물은 맨 위층과 맨 아래층만 지붕 부분과 바닥 부분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고 가운데 있는 중간층에 있는 세대들은 위층과 아래층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온도가 같기 때문에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 비해서 이 건물이 에너지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이걸 표시하기 위한 표시 방법이 AV값입니다. 외피 면적 나누기 최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단위 최저당 외피 면적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이 값에 의해서 에너지를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V 값이 0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훨씬 적게 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요구량인데요. 법적으로 허용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낮은다고 합니다. 그리고 AV 값이 클수록 높은 값을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부위별 열발효율, 또 하나는 지금처럼 AV 값에 따른 차등적 에너지 절약 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열 발효율 값이 선진국의 일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 우리가 지은 건물이 지금 1984년 수준 정도에 있습니다. 선진국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1984년 수준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1990년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20년에서 25년 정도 우리가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건축 부분을 에너지 절약적으로 설계하지 않더라도 점이 적절하게 안 된 데가 많이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계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있는데요. ISO 13790에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평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ISO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에서 평가한 방법으로 외국에 나가서 건물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 가능하고요.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2로 나타낼 수 있고 에너지 사용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는 7개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에너지 성능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경우인데요. 업무용 건물 에너지 효율성 설정 연구 보시면 A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7개 등급인데요. 보통 B하고 C 사이, 즉 B등급이 시작하는 부분이 법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법규 신축 건물에 대한 법규 수준이고요. 그 다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일반 건물의 수준으로 보면 D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수준. 보통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올 1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있어서의 업무용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이 지금 의무화는 아닙니다만은 권장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대부분 지금 의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IS 13790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지금 7번, 8번, 9번까지가 있는데요. 이 단계를 모두 수치화했었을 때 에너지 성능에 대한 논의가 온전히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건물을 그냥 그대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밖으로부터 태양에너지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활동도 일어나지 않고 단지 실내 온도는 쾌적하다라고 하는 20도로 맞추고 바깥은 외기온이 있다 라고 할 때 1번인데요. 이런 건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건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2번 부분, 이 부분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인데요. 패시브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건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서 요구되는 건축물의 2번 부분이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건축물이 요구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설명된 이 부분인데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의한 열 생산량. 우리 인체에서도 보통 100W에서 200W 정도 되는 에너지. 특히 우리가 운동까지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 300W 이상 이렇게 열이 발산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몸에서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50W의 열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광열기 5년에서 10년 전에 보통 우리가 방열기 설치한다면 방열기 1제곱미터, 즉 90도 온수 공급하고 70도 온수가 빠져나가는 방열기 1제곱미터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 10명 정도 모여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열을 생산하는 열을 원입니다. 열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러한 열을 모두 카운팅해서 제외시키게 되면 에너지 요구량이 난방에너지 요구라고 본다면 3번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 요구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언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 요구량이 나타나는 부분이 3번입니다. 3번은 그 공간에 필요한 에너지, 쾌적하게 건물을 운전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이걸 에너지 요구량을 보시면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공간 같으면 냉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는 냉방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공간에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즉 설비실이 필요하거나 기계실이 필요하거나 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3번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에너지는 4번과 이 5번에 해당하는 만큼이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5번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주는 그렇다면 5번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제외된 에너지 양. 이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어딘가 기계실이나 이러한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간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4번이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에너지 소요량 부분에는 건물이 필요로 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나머지 부분에 건물이 필요한 에너지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동력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열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합산해서 기계식을 생산하게 될 텐데요. 이게 바로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이 에너지 소요량은 사실상 이 에너지를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화석연료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로 한 열에너지나 냉방에너지로 바꿔야 될 텐데요. 그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래 자연 상태에 있는 에너지, 원자연 상태에 있는 에너지로 환산시키는 게 1차 에너지 소요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의 경우 A라고 하는 사람이 100리터를 사용했다 석유. 그렇다면 사실은 자연 상태 에너지 110리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1차 에너지 소요량의 10%를 가산하게 되는데요. 전력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전력 부분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30%, 35%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는 전력의 경우에는 1차 에너지 환산계수 2.75, 나머지 에너지 부분들은 1.1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379의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건물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에너지 요구량,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에너지 소요량, 그리고 운반, 가공, 채취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까지 모두 고려하면 1차 에너지 소요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건축물과 같이 에너지를 계산한 게 아니고 실제 사용했던 양을 에너지 소비량 이렇게 용어로 정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상승 부분을 조금 더 분리시켜보면 이런데요. 저는 제 핸드폰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건물 에너지 성능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데요. 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를 가장 쉽게 표현된다면 이게 하나의 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존에는 동일한 조건의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죠. 즉 겨울철 같은 20도, 여름철에는 26도 이 정도의 공간의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 공간과 옆 공간이 동일한 이런 회식을 사용된다고 한다면 두 개 공간은 동일한 용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조 공간과 회의실은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존을 보는데요. 이 존을 나눠서 이 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손실과 획득으로 나눠서 손실은 계산에 의해서 그리고 획득도 계산에 의해서 얼마만큼 손실이 되고 얼마만큼 획득이 되는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하게 되는 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냉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방과 난방에 대한 에너지 공급도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외기 기상 조건, 실내 요구 조건, 실내 요구 조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도, 26도, 습도는 뭐 50%, 70% 외기 정하는 부분이 실내 요구 조건입니다. 외기 기상 조건은 바깥의 기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기상 조건, 실내 운전 조건, 그리고 열, 손실과 획득 이 세 가지를 파악하게 된다면 조원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구량이 산출이 될 겁니다. 이 에너지 요구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 쪽이나 전기설 쪽에서 대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1차에는 환상계수를 곱하게 되면 1차에는 소요량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건물 에너지 성능 전달할 때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에너지 성능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이 지금처럼 점수화되어 있는 방법으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툴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 중이고 프로그램화해서 윈도우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올 말쯤에 무료로 배부하겠다 이게 이제 큰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표준 기상 데이터가 하나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표준 운전 프로필. 표준 운전 프로필은 평균적으로 그러한 용도의 공간은 그렇게 사용하더라. 즉 사무실과 같으면 아침 9시에 근무가 시작해서 오후 6시면 근무가 끝나더라. 물론 8시 출근하는 사람이 7시 출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쓴다라고 전제를 하고 주는 부분이 운전 프로필입니다. 기상 데이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죠.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30년 데이터를 놓고 표준이 되는 기상 데이터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다면 입력값이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두 가지가 통일이 되는 거죠. 기상 데이터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운전 프로필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가 건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 기계설비, 전기설비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건물에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평가할 수 있는 큰 틀입니다. 엑셀 시트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엑셀 시트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룰 때 사용자가 엑셀 시트를 바라보지 마시겠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값에 대한 검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가 훨씬 쉽게 쓰도록 한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접근 허용성을 조금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건물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상대평가가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계산하게 되면 월별로 수치가 나타나고 연간 합계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막대 그래프로도 에너지 사용량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방, 냉방, 극방, 조명, 환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실제 업무 건물 10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10년 안에 제재된 건축물인데요. 외벽 열 관리율, 창호 열 관리율, 창문 접기, 에너지 투과, 조명 에너지 투과 이렇게 5가지의 입력값을 A 건물부터 J 건물까지 10개 건물을 실제 조사한 데이터고요. 패시브하우스 수준까지 한번 향상을 시켜보자. 또는 패시브하우스 강하게 향상을 시켜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건물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요구량 부분은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전에는 약 300kWh 단위 면적당 에서부터 약 한 200kWh 정도 200에서 300 정도 에너지 요구량이 업무용 건물에 국내 10개 건물에 대략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능을 향상시키면 대략적으로 100 수준에 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개 건물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용 건물을 설계를 했는데 업무용 건물의 에너지를 얼마 정도 쓸까요? 대략적으로 에너지 요구량이 2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소요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즉 설계기기들을 사용하는 거에 들어오게 되면 300, 350, 많게는 700석까지 거의 육박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너지 절약적으로 아까 같이 도입했다고 한다면 200 수준이기 때문에 200에서 300 사이까지 오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 수준까지 옵니다. 이걸 1차 에너지로 환산시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0에서 많게는 900, 1000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 이 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0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을 하면 되면 300kWh를 요구하고 있죠. 1차 에너지 효율량 300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개 건물은 1등급을 받기에 조금 건물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켰을 때 보시면 이 2개 건물을 제외하고는 8개 건물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혹시 공공건물의 에너지 설계를 해보셨거나 지금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300kWh를 어떻게 받을 건가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 건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오늘하고 패시브하우스 요소 기술들을 접하게 될 텐데요. 그 요소 기술들만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 거의 1등급 수준에 올 수 있다. 반드시 온다가 아니고 올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1등급은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패시브하우스를 여러분들께서 요소 기술들을 학습하실 때 강의 들으실 때 패시브하우스에 크게 저는 5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하는데 5가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에너지 소비량의 패턴을 냉각, 난방, 급한 전용, 환기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느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큰 에너지 평가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 업무용법으로 에너지 효율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1등급은 300, 2등급 350, 50 증가하면서 5등급까지 현재 나눠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는 300kWh, 30리터 이런 것들은 뭘 나타내냐면 단위 면적상 1차 에너지 소요량. 전력을 많이 쓰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전력을 가능한 줄이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때 1차 에너지 소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력 생산 재생에너지용이 될 겁니다. AV값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그림을 보시더라도 거의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 가능하시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건물보다는 공동주택의 중앙 라인에 놓이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0% 정도는 기본으로 에너지를 덜 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UA값, 즉 굴레 길이와 면적 부분도 에너지 손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하학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그러한 수치인데요. UA 값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위 시sek당 이 U 값이 크면 클수록 즉 외피가 길면 길수록 그 말은 외기하고 접하는 면이 많을수록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U 값이 클수록 에너지 손실이 많다 이걸 나타내는 그런 수치로 기하학적 값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한 면적인데 볼륨감을 주는 거에 의해서 주변 플레이가 늘어나고 그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요소는 짧게 제가 5가지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요소 기술들은 다음 강의는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패시브하우스 크게 5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 단열재 두껍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단열재를 얼마만큼 두껍게 쓸 것이냐. 계산 열 발률이라고 하는 계산값을 갖게 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약 20cm에서 25cm 공동주택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15에서 20cm 또 다른 업무용으로는 10에서 15cm 정도 사이에 들어오는 단열재 정도는 써줘야 패시브적이나 단열 부분을 그렇게 보고요. 단열 부분 두 번째가 기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밀성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통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손실의 약 30에서 40%가 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밀한 건축물이 못 되면 틈새의 바람에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겨울에 난방으로 이렇게 공기를 온도를 높여야 될 텐데요. 그게 만약에 30% 40%라고 한다면 기밀성능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 패시브하우스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밀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초속 10m 정도의 바람이 불 때에 실내 공기가 거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동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그게 기밀성능이라 됩니다. 초속 10m면 굉장히 빠른 바람입니다. 초속 10m일 때 틈새로 바람이 안 들어올 정도의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틈새는 이 비닐과 같은 그런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막지 않으면 사실 기밀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고효율 샤워입니다. 고효율 샤워는 우리가 지금 2.1 열 발효율 2.1 올해부터 지금 강화됐다고 하면 그것 대비 약 250% 정도 성능이 좋은 샤워. 유리 3장 정도 되는 유리에 보통 바깥면에서 1, 2, 3, 4, 5, 6 이렇게 면을 구분합니다만은 2면과 5면 부분,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있는 유리의 한쪽 부분에 열 보호 코팅을 하고 내부에 아르곤이나 크리톤, 제논과 같은 고급 가스를 충전한 샤워 정도씩은 이게 지금 샤워에 이용되는 수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고 건물이 너무 기밀하면 실내 공기가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체에서도 CO2가 발생하고 또 VOC도 발생합니다. 인체에서 실제로 소량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소량의 그 오염물질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만 또 역시 음식을 하는 취사 과정에서 CO2가 발생하고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페어레스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패시브하우스. 그러니까 페어레스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기밀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실내 공기질이 오염됐을 때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되 실내에 있던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크게 보면 지금 4가지 정도 있고 나머지 5번째는 패시브에서는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 냉방을 하기 위한 가변형 블라인드를 유리 중공층에 넣던 아니면 바깥쪽에 넣던 대부분 저층형 건물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기 측에 가변형 차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적한 열환경 부분은 그렇다면 어떤 건축물이 쾌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3도 이상 차이 나면 안 된다. 이게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온도가 3도 이상 차이 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쾌한 겁니다. 즉 26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에어컨 앞에 앉아 계신 분 지금 상당히 추우실 겁니다. 에어컨 앞은 26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22도, 21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차기하고 있는 유독 차기 상태를 보면 26도 정도가 쾌적하다는 느낌이 지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공기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즉 실내 온도가 26도인데 23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불쾌존입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20도인데 17도 이하로 떨어지는 부위가 있으면 불쾌한 존입니다. 예전처럼 건물의 기밀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래쪽 공기는 차갑죠. 왜냐하면 바람, 실내 창틀이나 이러한 틈새를 통해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요. 창표면에서 역시 열 교류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창표면에 있는 공기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차가워지고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공기가 창조에서 이렇게 공기가 와서 이 발목을 시리게 하고 실내에 공급한 열이 이쪽에서 열을 공급하게 되는데 열이 공급해서 데워지는 이렇게 계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 이 앞에다가 열을 공급하는 라디에이터나 팬 같은 걸 설치하죠. 컴퓨터 팬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내려오는 공기를 따뜻한 공기로 이렇게 쏘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가 앞이 쾌적한 존이 되는 거예요. 이 온도가 3도 이상 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3도 이상 나게 되면 인체가 그걸 감지합니다. 제 몸에서 3도 이상 나면 좌방과 우방구 또는 전방구, 후방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이 온도가 3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몸이 감지를 하게 되면 몸에서 에너지 발산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온몸이 동일하게 에너지 발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좌방구, 우방구가 서로 다르게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불쾌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보통 일반인들이 20도가 겨울철이 됐을 때 몸에서 인체는 37도 온도를 인간 하원 동물이기 때문에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산하는데 그 열 발산 과정에서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 밸런스가 깨지는 열이 3도이고 이게 깨지는데요. 패시브하우스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하고요. 페어레스 환기장치 원리는
차갑고 신선한 공기에 들어오고 오염되고 따뜻한 공기에 나갈 때 서로 얇은 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열을 회수하거나 또는 특수 종이와 같은 경우 습기를 다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습기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생에너지는 제가 짧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11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앞부분이 3가지가 신에너지, 그리고 뒤에 8개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건축물에 도입될 수 있는 에너지는 신에너지에서는 연료전지, 물론 연료전지의 연료가 현재까지는 번식가스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소에너지, 수소가 연료전지의 연료 원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저렴하게 생산될 수 있다면 연료전지가 향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 설비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상당히 비용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개지를 해서 연료전지에 수소 부분만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기술이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되는 그렇다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로 인한 조력은 건물에 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열, 바이오매스 약 5개 정도가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제로 에너지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태양광은 태양에너지를 전력에너지로 바꾸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보다 저도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면 설명이 약합니다만은 태양광 발전에서 태양 전지를 이해하고 있는 바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자가 하나 남는 부분에 실리콘은 보통 사가입니다. 사가에 전자가 하나 많은 고가의 물질을 이렇게 포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전자 하나가 남게 되겠죠. 이 남는 전자 그리고 층이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전자가 하나 남는 전자가 불순하게 섞여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뒷부분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삼가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 전자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태양광이 양자인데요. 에너지인데요. 태양광이 들어와서 이 전자에 부딪히게 되면 전자가 활동 상태가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 상태가 되는데요. 빨라져서 도체만 연결하면 그 빨라진 전자가 도체 위에다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태양전지의 원리입니다. 건축물에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붕에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거나 파사드 부분에 이렇게 설치하거나 또는 여기 지금 차연장치를 이렇게 설치하거나 여기 참 차연장치 설치하거나 이런 쪽에 태양광 발전이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은 여름철에 보통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물통에 물을 받고 검정색 천이나 또는 검정색 고무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통 안에 있는 물이 따뜻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태양열 지별 시스템입니다. 특별하게 태양열 지별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코팅면인데요. 온도가 높으면 복사에 대한 손실이 많아지는데요. 이 코팅면을 특별하게 제작하게 되면 태양열을 최대한 받을 때 복사의 열선이 최소화되는 그런 코팅면을 개발하는 게 주요한 부분이고요. 시스템은 기계 설비가 비슷합니다. 여기서 태양열을 모아서 태양에너지 열이 생산됐는데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수열주에 저장했다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보일러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건데요.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설치 면적은 태양광과 동일하게 설치 면적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태양광과 태양열이 설치면을 놓고 경쟁 구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난간 부분, 여기 태양광 발전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난간에 태양열 지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파사드 일부면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붕 위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 이 그림은 제외한 여기 태양열 지배판 여기가 있고요. 여기 태양열 지배판, 여기는 태양광 발전, 약간 색깔 검게 보이는 이 태양열 지배판. 이 지붕을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해서 바로 올리는 그런 제품을 되겠습니다. 지열은 히트펌프가 주요 핵심 기술인데요. 히트펌프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냉장고 온도가 차갑죠. 내부 온도가. 바깥 온도가 더 높습니다. 차가운 곳에 있는 열을 더운 쪽으로 이렇게 빼내죠. 즉, 겨울철을 예로 든다면 외기가 실내 온도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즉, 온도가 낮은 외기에 있는 열을 빼서 온도가 높은 실내의 열을 펌핑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펌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펌프는 중력상으로 보면 위치가 낮은 곳에 있는 액체를 위치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걸 펌프라고 하는데요. 열도 그렇습니다. 열도 보통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기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 현상인데요. 그 현상을 역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 있는 열을 뽑아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공급하는 게 열 펌프의 큰 원리입니다. 이거는 냉장고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열 에너지를 우리가 건축물에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로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열은 건물 밑으로 땅속에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패시브 하우스와 재생에너지가 도입된다면 이제 드디어 제로카본 그림을 2025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로카본 그림을 갈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대원칙은 먼저 패시브하게 건물을 설계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한다. 이 전략이고요. 그리고 나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 컨셉에 따라서 어떠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올까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건축가가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할 때 미리서 어떤 에너지 공급원을 선택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파사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건축가가 파사드를 설계할 때 이미 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올라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로 카본까지 가고 싶다고 한다면 지붕 부분 이외에도 파사드 부분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검토하고 건물 설계 들어가지 못하면 향후에 설치할 수 있는 면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요. 현재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제로카본 공동주택인데요. 지금 7층 공동주택입니다. 7층이면 한 라인에 7세대가 지금 있는데요. 7세대까지는 현재 우리 기술로 제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거용 건물의 7층 정도 됩니다. 향후에 이제 이 기술들이 좀 더 좋아진다면 물론 10층, 15층, 20층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공동주택을 설계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파사드 부분입니다. 파사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면을 확보하다 보면 창면적비가 줄어들게 되고 기존의 창면적비에 대한 익숙해져 있는 창면적비에 대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서 제로카본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파사드 부분이나 지붕 부분까지를 설계할 때 설계자와 긴밀하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거쳐야 되는 제로카본으로 가는데 크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 지어진 사례들인데요. 지금 거의 이게 지금 두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로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한 세대에 따로 한다면 태양광 발전 3kW 정도고요. 태양열 지열 12제곱미터. 대략적으로 제로 수준까지 오는 건축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국립과학관에 있는 제로 하우스인데요. 이 건물은 에너지 계산으로 보면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태양열 지열판과 태양광 발전, 여기 지붕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멀리서 보면 사실상 태양광 태양열이 어디 있는지 설치면요 눈에 잘 안 띕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거의 제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데 이 홍보관으로 건물을 홍보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지열이 지금 성공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150m 되면 성공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열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의 수준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시브 하우스하게 건물 에너지 절약으로 먼저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로 카본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설계 당시에 재생에너지를 어떤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를 정량화해서 실제 지어질 건축물이 어느 정도 성능의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에너지 계산했던 그 과정에 건축사 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제가 시범적으로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교육도 하면서 시간을 보고 있는데 에너지 요구량 계산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하시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 계산이 가능하면 그 다음부터는 존이 많은 단독주택은 원전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용도의 건축, 동일한 용도가 사용되기 때문에 공간이 존이 하나다 이렇게 계산해서 한 존을 한 번 계산하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 업무용 건물로 가면 존이 많아진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업무용 건물 저층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학습을 하게 되면 하루에서 길게는 1.5일 정도가 학습 시간 정도 된다면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까지 계산이 가능할 거고요. 에너지 소요량을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한 단계에서만 들어있는 1차 에너지 소요량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대략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1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고요. 건물이 커지고 입력값이 많아지면 도면 읽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에너지 계산은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보면 입력값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력값, 즉 건축에서 면적이 얼마인가, 측면적이 얼마인가, 이거 전부 다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95%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도면까지 다 읽는다라고 보면 약 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건물 에너지 부하를 계산하는 과정, 즉 설비 규모를 선정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건축물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설비 쪽에 계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쪽 측면적비, 외피 면적이 다 입력하고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만약에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상 시간 증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부하, 설비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부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구량이 필요한 데이터 이미 프로그래밍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하게 된다면 설비 규모 산정 시 에너지 요구량까지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 라고 보면 기존에 설계하는 분들은 시간 증가 없이도
에너지 요구랑 같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를 계산하시고 그물을 설계하신다면 오늘 여러분께서 학습하실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9분 정도 질문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요, 3리터 하우스다, 4리터 하우스다에서 패시브 하우스 비중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난방 에너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제 짧은 생각에는 여름철에 냉방 에너지 요구량도 꽤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부하가 많이, 요구량이 많이 안 걸려서 이게 안 들어가는 건지, 왜 난방 에너지만 기준으로 해서 이 수치를 잡아놓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에너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서울이 8월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 평균 기온이 8월 26.7도가 그렇습니다. 26도가 우리가 냉방 기준으로 보면 한 달만 냉방이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냉방이 한 달만 걸리는 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걸리지 않죠. 왜냐하면 태양에너지가 많이 입사하기 때문에 벌써 외기 온도가 22도, 23도만 되더라도 냉방부가 실제로 걸립니다. 계산을 해보면 서울 지역 여름철 블라이트를 바깥쪽에 설치하고 즉 태양에너지가 실내에 입사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면 냉방부가 거의 안 걸립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방부가 유발되는 이유는 상부분으로 에너지가 거의 입사가 되거나 이후에 그게 이제 열에너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블라이트를 설치하지 않고 안쪽에 블라이트가 없거나 내부에 있게 되면 냉방부가 좀 걸리면 단위 면적당 2리터 정도 걸릴 거 보이니 1.5에서 2리터 정도 걸리고요. 패시브 하우스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에너지 계산해 보면 이 경우에 0.8, 0.9 1리터 가까이 이 정도가 되는 냉방입니다. 그렇다면 냉방이 1리터고 패시브 하우스에 난방도 1리터면 냉방은 아마 거의 밑에 있죠. 냉방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사실상 계산상으로 보면 크진 않습니다. 다음, 냉방이 왜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많이 걸린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일단 불쾌하기 때문에 온도적으로 불쾌하죠. 그 기간은 짧습니다. 냉방하는 기간. 두 번째, 전력 요구 때문인데요. 우리가 누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부분의 윗부분이 인력 평균에 여름철에 냉방을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전력 요금이 2배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1.5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누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kW하고 400kW 사용하게 되면 단위 kWh보다 전력 요금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체감적으로 냉방이 많이 걸린다고 개인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감사합니다. 잠시 주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하신 분은